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애딸린 이혼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라고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들처럼 살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결혼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니까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탈모가 생길 정도로 신경 써가며 그 힘든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살아볼까도 했지만 그랬다간 내 명에 못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한테 반해서 부모님들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던 사이였는데 결국엔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혼하게 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어요. 아빠가 무역업을 하셔서 7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심천에서 살았거든요. 심천은 홍콩과 가까워서 주변에 홍콩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만 해도 해외 유명 회사들 공장이 심천에 많이 있어서 중국 전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듯이 중국엔 심천 드림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영원할 것 같던 심천의 부흥은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염병과 그 밖에도 중국 정부의 정책 탓에 해외 기업들이 하나둘 심천을 떠났고 심천 드림을 안고 심천으로 향했던 전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극심한 빈부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실업 노동자들이 폭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루는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간 참이었는데 아빠가 운전하던 우리 차가 신호 때문에 잠시 도로에 멈춰선 순간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앉아있던 보조석 유리가 강도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창으로 강도 손이 들어와 엄마가 들고 있던 백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백에 들어있던 지갑과 휴대폰 귀중품들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엄마가 다쳤다는 거였어요. 얼굴을 비롯해 온몸에 깨진 유리 파편을 박혔고 갑작스런 강도의 소용으로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차를 타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당장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갈 수는 없다고 반대하셨고요. 지금껏 부모님이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어도 저희 남매 앞에서 심하게 다투신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어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엄마를 아빠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중국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치안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파트 출입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하루 종일 닫아놓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에 출입할 때는 경비원들의 삼엄한 검색을 받은 후에야 출입이 가능했어요. 거기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유괴하는 나쁜 놈들이 많아서 저랑 동생은 밖에서 뛰어노는 건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위치적으로 홍콩과도 가까워서 주말에 홍콩 디즈니랜드로 자주 놀러 다닐 수 있었던 살기 편한 심천이었지만 점점 더 사람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빠 사업도 몇 년 사이 많이 어려워져서 더는 그곳에서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살 때는 아빠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한국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서 허리띠를 꽉 조여야 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한 아빠는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의 도움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 대표로 있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업무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빠 혼자 벌이려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살림도 해야 하고 저희 남매도 챙겨야 해서
반타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김밥집에서 일하게 되셨거든요.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편했던 동생과 저는 언어 때문에 반아이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중국어를 잘해서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또래들보다 한자를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한창 한자 능력 시험이 인기였는데 동생과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덕을 봤어요. 역시 아이들이 적응이 빠르다고 동생과 저는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친구를 사귀고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 전화 갔을 때 어눌한 한국어 발음과 짧은 어휘력 때문에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릴 거리가 없어졌을 정도로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하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린 시절을 중국과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양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고 그 덕을 보고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학과를 나온 뒤 관련 회사에 취직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직장 안에서였어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건 아니고 남편은 저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한동안 협업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좀 계산이 흐린 편인데 남편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산이 확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후배들이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커피를 사달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그냥 내가 돈 한 번 쓰고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끌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 번 당해주면 호구 잡히는 거라는 건 저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런 걸로 얼굴 붉히거나 화를 내기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자기 일처럼 나서주더라고요. 차미연 씨, 정도껏 하세요. 이주은 대리님이 차미연 씨 먹여 살리려고 직장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밥은 자기 돈으로 사 먹읍시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인주은 대리님한테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그냥 선배니까 후배한테 밥 좀 사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임성준 대리님이 따지세요? 혹시 두 분 사귀세요? 그런 거 아니면 협업 끝나고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왜 끼어들고 난리래? 진짜 웃겨. 먹기 놈이 썩낸다고 후배는 자기 잘못은 생각 않고 저 대신 따져주는 남편한테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무슨 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성 발언을 했어요. 저 때문에 아무 관련도 없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엮이는 게 미안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미연 씨, 입사 몇 년 차예요? 2년 차인데요. 그건 왜요? 난 또 사회 초년생인 줄 알았는데 오래 일하셨네요. 그런 성격 가지고도. 맞아요. 우리가 협업 끝나면 다시 안 볼 사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소설까지 써가며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럼 나도 안 볼 각오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회사는 차미연 씨 집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후배들도 당연히 차미연 씨 가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해주지 말고 함부로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여기서 차미연 씨를 위해서 밥값을 내줘야 하고 커피값을 내줘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공짜가 좋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거나 형제 자매한테 말해보세요. 공사는 구분 좀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주은 대리님이랑 내가 사귀냐고 물었죠. 그런 질문도 상당히 무례하고 건방진 질문입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그에 따라 상부에 보고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니까요. 딱 부러지는 남편의 대응에 후배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사과를 했어요.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리며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남편의 도움으로 상황은 잘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무 멍청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건데 내가 아닌 타회사 상사가 나 대신 교육을 했다는 게 온전히 내 무능함으로 느껴졌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표정이 굳어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퇴근을 앞두고 남편이 톡을 보냈더라고요. 시간 괜찮으면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술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거절했다가는 괜히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협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시점에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된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실은 아까 차미연 씨한테 들킬까봐 겁났어요. 네? 뭐를 들켜요? 제 마음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을 때 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주연 대리님 성격상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지금 속으로 이 남자가 나 가지고 장난하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하고 있죠. 전곡을 찌르는 남편의 말에 역시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까 내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 이주연 대리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러는 성격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저를 봐서 알겠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타인을 위해 총대를 매는 성격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런 제가 왜 이번 일에는 내 일처럼 나섰을까요? 남자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총알바지로 나서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거 외엔 없어요. 주은 씨,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간미는 좀 떨어져도 내 사람한테는 우리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회사 사람들 눈치 보여서 망설여진다면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직장 동료도 아니고 협업 끝나면 우리가 사귀든 결혼을 하든 회사 눈치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진지하게 봐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을 후드려 팰 수 있는 남자가 그 순간만큼은 제게 잘 보이려고 애교 섞인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기분이 묘해졌어요. 나와는 정반대 성격이라서 가끔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던 사람이 그날은 왠지 귀엽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자꾸 남편한테 눈길이 가고 별거 아닌 남편의 행동들이 제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협업이 끝나고 각자의 회사로 돌아간 이후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있을 때 교제를 시작하면 어디서고 티가 나도 날 것 같아서 미뤄왔거든요. 제가 좀 소극적이고 예민한 편이라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남편도 그런 제 뜻을 따라주었고요. 연애를 시작하고는 예상대로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보다 경제관념도 확실하고 매사에 똑 부러진 사람이라서 자연스레 그렇게 됐거든요. 같이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을 닮아간다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부터 저도 성격이 조금씩 변해갔던가 봐요. 직장 동료들한테서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됐거든요. 전에는 다수를 위해 내가 참고 희생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남편과 사귀게 된 이후로는 그런 희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약간 흐리던 계산이 전보다는 많이 약아졌고요. 덕분에 전처럼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남편 덕분인 셈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연애가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처음 사귀기로 했던 시점에 동의했던 부분이라서 따르긴 했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을 것들이었어요. 그건 바로 데이트 비용이었어요. 주은 씨, 우리 데이트 비용 말이야. 만날 때마다 각출할까? 아니면 데이트 비용 통장을 만들까? 난 데이트 비용 통장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데이트 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낯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워낙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돈을 한 번에 데이트 비용 카드로 계산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주은 씨가 마신 음료가 6,400원이지? 나는 마셨으니까 4,200원. 그럼 주은 씨가 2,200원 더 썼네? 참, 데이트 비용 내역서는 각각 정리하는 걸로 할까?
혹시라도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서 문제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럼 오늘 쓴 돈 주은 씨도 정리해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더 쓰고 덜 쓴 걸 따지는 줄은 몰랐어요. 매달 통장 내역 정리를 할 때 덜 쓴 사람한테 덜 쓴 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까지 끝나야 그달 데이트 비용 정산은 끝이 나곤 했어요. 매달 이런 방식으로 돈관리를 하다 보니 뭐랄까 만나서 뭘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냥 마음 편히 데이트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남편은 생산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발전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매사에 성실하고 약속 시간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딱 하나 금전관리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걸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차라리 금전적으로 확실한 남자가 낫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내 남편은 지랑 나랑 똑같이 버는데도 매번 자기 집에 돈을 더 써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매번 시댁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 비용 보내드리라고 그러질 않나. 내 조카들 입학 졸업식 땐 입 싹 닦다가 자기 조카 졸업할 때는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자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당당해. 너무 어이없지 않니? 그런 남자들에 비하면 네 남자친구는 개념 있는 사람인 거야. 물론 연애할 때는 좀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내 남자가 됐을 땐 훨씬 그게 낫다니까.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 되는 건데 확실한 게 흐린 것보단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오히려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까맣게 몰랐거든요.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안정된 직장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반대 없이 진행이 잘 되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 저희 아빠가 제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남편 성격 때문이었어요. 사내 녀석이 소갈딱지가 완전 쫌팽이야. 너 저런 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짜잘한 잔푼돈 때문에 신랑이 하며 살아야 돼. 남자는 남자가 잘한다고 저런 놈은 안 돼.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아빠,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을 해? 그리고 돈 문제에 예민한 건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이 녀석아, 사람 성격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못 느끼는 거지. 한번 살아봐라. 뭐가 제일 거슬리고 널 힘들게 할지. 그러니 아빠 말 좀 들어. 평소엔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는 아빠였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집을 부리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바람에 아빠 눈에 잘 들기 위해 아빠한테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아빠와 남편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술자리도 자주 잡아가며 노력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한테 눈길도 안 주시던 아빠는 조금씩 저와 남편의 노력을 봐주시기 시작했어요. 반년 넘게 아빠한테 공들인 이후에야 가까스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따로 들어간 제 돈만 해도 수백이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빠는 남편이 사다 드린 선물들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줄 알고 계셨지만 고스란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사드린 거였으니까요. 아무튼 큰 돈을 들이고서야 하게 된 결혼은 그나마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평소 데이트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 비용도 똑같이 부담해서 집을 구하고 살림을 채우고 예식 장비랑 청첩장, 스드메 비용을 처리했어요. 남편이 워낙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이라 할인도 많이 받고 허투루 나갈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결혼 비용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됐지 뭐예요. 자기야, 이 내역서는 뭐야? 아, 그거 자기가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자기 웨딩드레스 비용이 내 턱시도 렌트 비용보다 훨씬 비쌌잖아. 거기다 헤어 메이크업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분 정리해둔 거니까 내 통장으로 입금해줘. 평소에 남편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엄격하게 n분의 1을 고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결혼 준비에도 포함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던 터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야, 그건 내가 원해서 그 금액으로 한 게 아니잖아. 결혼식 예복 비용이 애초에 남자보다는 여자 드레스가 비싸게 책정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헤어나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억울한 마음에 남편한테 사정해 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일로 저는 빈정상에서 신혼여행 내내 남편과 냉랭하게 지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현지 아울렛에서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살 때도 남편은 가격 차이에 꽤 민감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확실함이 슬슬 쪼잔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공동재산이니 데이트를 할 때처럼 10원짜리 하나까지 나눠 지불할 정도로 야박하게 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지독한 경제관념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더해질 뿐이었어요. 당연히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날도 늘어갔거든요. 처음엔 제가 많이 참고 넘겼었는데 치사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타박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 저는 임신을 했는데 남들은 입덧이다 뭐다 잘 먹질 못한다는 시기에도 희한하게 저는 입맛이 돌더라고요. 평소에 군것질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시엔 군것질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책상 서랍 속이며 모니터 근처에 먹을 걸 쌓아둘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임신 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 전체 식비도 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걸 두고 남편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부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거 다 당신이 군것질하는 것 때문에 는 거지. 안 되겠다. 이번 달부터 당신이 10만 원씩 더 내야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이 때문에 식욕이 는 건데 이걸 온전히 내가 먹은 걸로 치고 나한테 돈 더 내라고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남들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밤새 운전까지 해서 먹을 걸 사다 나른다는데 내 남편은 그런 노력은 고사하고 돈 들어간 거 회수할 생각만 하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뱃속에 아이가 저 혼자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이기도 한 건데 그걸 알면서도 식비를 야박하게 계산하는 걸 보니 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의 이런 찌질한 점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한테 하겠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하겠어요? 결국엔 그게 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걸요. 그제야 왜 아빠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일이 생길 걸 이미 예상하셨던 거예요. 양쪽 집안 통틀어서 저희 아이가 첫애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축하금과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중에는 꼭 필요한 것들도 많았고 어떤 건 겹치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건 당땡에 올려서 팔기도 했어요. 그렇게 올린 부수입은 제 간식비로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출산 예정일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탓에 회사에 출산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아기가 출산일에 딱 맞춰서 세상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했거든요. 다행히 임신 초기에 바로 예약을 걸어두었던 산후조리원에 자리가 나서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산후조리원 때문에도 남편이랑 많이 다퉜어요. 남편은 그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에 왜 들어가느냐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장모님 모시라고 해. 산후조리야 집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거길 들어가겠다고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가격이 완전 호텔 스위트룸 비용인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왜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옆에서 산후조리 돕는데 힘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 힘든 걸 왜 우리 엄마한테 시키냐고. 난 싫어.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럴게. 그럼 됐지? 뭐?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당신이라면 우리 아빠가 당신의 입을 속옷 빨아주고 아침 저녁으로 밖에서 갖다 바치면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집안 청소에 빨래 5만 가지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마음 편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있느냐고. 없지?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출산으로 몸까지 온전치 않은데 마음까지 불편할 게 뻔하잖아. 누군 비싼 돈 들어가며 조리원에 가고 싶은 줄 알아?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매번 당신이 나만 보면 돈돈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 줄 알아? 먹는 거 하나, 입고 쓰는 거 하나까지 당신 나한테 따박따박 돈 다 받고 있잖아.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임신해서 몸이 불었으니까 몸에 맞는 옷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항상 나한테 부담하라고 강요하잖아. 내가 밖에서 혼자 애 만들어 온 거야? 아니잖아. 근데 어쩜 사람이 이러냐고. 시작은 산후조리원 얘기였지만 늘 이야기의 끝은 이런 식의 감정 문제로 번져갔어요. 임신하고 남편한테 서운한 게 많았던 탓에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그간 서러웠던 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 나왔거든요. 임신으로 호르몬 이상이 생겨 감정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전보다 많이 예민해진 저는 사소한 걸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많아졌고 그건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장점이라고 느껴왔던 것들이 온통 단점으로 가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치사하고 치졸하게 보이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런 변화에 확실하게 방점을 찍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출산 예정이 이틀 전에 아들을 출산한 저는 예약해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조리원 비용을 양가 부모님이 반반 부담해 주신 덕분에 그곳에 있는 2주 동안은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도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전과 달리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2주간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말이야. 확실히 비싼 값을 하긴 하더라. 그치? 아무래도 그렇지. 돈만 있으면 한 일주일 더 있다 나오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2주 동안 쉬다 왔으니까 이번엔 나도 좀 쉬고 올게. 회사에 연차 남은 거랑 합해서 휴가를 냈거든. 한 일주일 호캉스 하면서 푹 쉬다 오려고.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런 시기에 호캉스라뇨.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호캉스를 가겠다고? 지금 이 시기에? 오, 당신도 쉬고 왔잖아. 그러니 이제 내 차례지. 조리원비가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가격이니까 나도 그 정도 금요로 가도 되지? 아, 당신 없는 동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이참에 룸서비스 먹으면서 호텔 패키지 제대로 즐겨야겠어. 쉬는 동안 전화 연락도 싹 다 끊고 디지털 디톡스도 할 생각이야. 아, 간 김에 호텔 짐에서 몸도 좀 만들어야겠다. 어때? 내 계획 죽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인간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토요일이라서 출근을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직 몸도 온전치 않은 상황에 아기 젖도 물려야 하고 저도 밥을 챙겨 먹어야 해서 남편의 부재에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일단 몸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온 거예요. 제 명의의 카드로 땡땡 호텔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더라고요. 그걸 보자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사이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갑에 들어있는 제 카드부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딱 그 카드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해킹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카드를 습득해서 땡땡 호텔에서 고액을 긁었다는 얘기였어요. 당시엔 어떻게든 결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카드사에 전화해 신고부터 했어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짜증이 확 났는데 글쎄 남편이 오히려 더 화를 내지 뭐예요. 당신이 카드사에 연락해서 결제 취소했어? 당신이 돈 한 카드로 신고했냐고. 아이씨, 당신 때문에 내 꼴이 웃어졌잖아. 뭐야 그럼. 내 카드 훔쳐서 땡땡 호텔에서 결제한 게 당신이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했잖아. 호캉스 갈 거라고.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결해. 내 휴가 망치지 말고 제대로 해결하라고.
카드 도난 신고를 받은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남편은 근처 지구대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제가 카드사에 전화만 넣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연락을 안 했어요.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심보였죠. 결국 그날 남편은 호텔에 있는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카드사에 연락해 상황을 수습해 주었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집에 오자마자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그걸 내가 알아야 해? 그러게 남의 카드는 왜 훔쳐서 난리야.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한테 큰 소리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자 남편은 되려 황당하단 표정으로 떠들어댔어요. 야, 솔직히 너도 2주 동안 쉬다 왔잖아. 넌 시설 좋은 조리원에서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차별 아니냐? 애 낳는 게 뭐 그리 힘든 거라고 오지게 생색이나 내고. 솔직히 요즘엔 의술도 좋아서 무통주사 맞으면 고통 없이 애 낳을 수 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애 낳는 게 힘들다고 말끝마다 생색이냐? 나도 그 힘든 군 생활하면서 청춘 바쳤지만 그렇다고 너처럼 생색내거나 주변에서 대접받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즐긴 만큼 나도 호캉스 즐기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한숨만 나더라고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호캉스 가는 거 터치 안 할게. 그런데 왜 당신 호캉스 가는데 내 카드로 결제를 해? 당신 좋자고 쓰는 거면 당신 돈으로 하는 게 맞잖아. 나한테 늘어난 부식비 하나까지 다 받아내면서 왜 당신은 내 돈을 멋대로 쓰느냐고. 야, 너는 양가 부모님한테 돈 받았잖아. 원래 네 돈으로 써야 할 조립이 부모님들한테 다 받고 마음 편히 2주 동안 쉬다 왔으면 양심적으로 내 호텔비는 네가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실컷 쉬고 와서 나보고는 호캉스 한다고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남편은 정말이지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이어갔어요.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는 과정을 쉬다 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니. 그동안 내가 남편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출산한 아내처럼 자기도 똑같이 쉬겠다며 와이프 카드로 인류 호텔비를 결제하는 남자라니. 이보다 최악인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결국 이런 남자랑은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양가 부모님을 불렀어요. 와서 상황 얘기를 전해들으신 양가 부모님은 다들 눈에서 싸늘한 냉기가 흘렀어요. 당신 아들의 황당한 요구가 창피하셨던 아버님은 옆에 있던 쿠션을 들어 제 남편한테 던지셨어요. 에라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네 자식이 태어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굴어? 며느리가 놀려고 조리원에 들어갔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아.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고 뭐해?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솔직히 저 사람 2주 동안 쉬고 온 거 맞잖아. 여자라면 누구나 하는 출산인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냐고. 여자는 출산하고 남자는 군대 가고 각자 나눠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생색이 난 말이야. 그러자 가만히 참고 있던 저희 아빠가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래, 그 호텔비 내가 내주마. 대신 넌 앞으로 내 손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마라. 부모가 돼서는 자식보다 지 몸 편한 게 우선이라면 부모 노릇할 자격이 없는 거지 뭐. 그런 정신 상태로 지금껏 멀쩡히 사회생활 해온 게 용하다. 여자가 애를 낳는 건 자기 몸을 축내가며 목숨까지 걸고 하는 거야. 네 어머니가 널 그렇게 낳으셨다고. 그런데 그걸 단순히 군대 가는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놈이라면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구나. 너 같은 건 애초에 인간 되게 글러먹었어. 그러니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너같이 이기적이고 치졸한 놈한테 더는 내 딸이랑 손자 못 맡기겠으니까 갈라서라고. 사돈도 보셨죠? 대개 아드님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돈에 미쳐서 지 아내도 자식도 없는 놈이라고요. 그동안 내가 말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지 와이프가 임신해서 식비 10만 원 돈 더 나왔다고 장인장모 찾아와 매달 더 나온 차에만큼 돈 받아간 놈입니다. 지 자식을 가진 아내한테 꼴랑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놈이라고요. 사돈께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아드님을 두고 경제관념이 투철한 거라고 하셨지만 내가 보기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쪼잔하고 찌질한 새끼인 겁니다. 지 자식을 벤 아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이럴 정도면요. 저놈 보르긴 해도 돈 아까워 부모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를 놈일 겁니다. 나중에서 땅치고 후회 마시고 이참에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남의 자식 인생 망치지 않게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물론 양가 부모님들도 철천지 원수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 부부는 합의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친권까지 제게 넘겨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은 돈만 준다면 지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야. 일제 때 태어났으면 아주 이완용이 뺨치게 나라 팔아먹었을 놈이라고. 에라이 쓰레기 같은 놈. 솔직히 저도 친권까지 포기하는 남편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그깟 양육비 아끼자고 자기 자식과 영까지 끊은 셈이니까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하니 더더욱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고요. 이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아들과 단둘이 지내는 매 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물론 아침에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을 하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퇴근 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들곤 해요.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미소거든요. 동계산에만 능한 남편 같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이겠지만요. 앞으로 싱글맘으로 살아가려면 힘든 고비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볼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